안녕하십니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법정책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원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유엔 해양법 협약과 섬 제도에 관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 순서는 먼저 유엔 해양법 협약상 섬 제도에 관한 개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해양지형 유형과 법적 지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서 관리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국가 실행과 법령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엔 해양법 협약상 섬 제도입니다. 유엔 해양법 협약 제121조에 보면 섬 제도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121조 1항은 섬이라 함은 바닷물로 둘러싸여 있으며 밀물일 때에도 수면 위에 있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 지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2항에서는 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섬의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섬 중에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은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을 가질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에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육지 영토에서 바다 아래로 육지 영토가 뻗어져 나간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지에서 먼저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유엔 해양법 협약상 섬으로서 평균 해면보다도 더 수면이 높은 만조시에도 항상 수면 바깥으로 나와 있고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 지형을 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섬 오른쪽에 보시면 평균 해면시에는 물 아래에 있지만 그 평균 해면보다 물이 빠졌을 때, 즉 간조시에는 수면 위로 나와 있는 해저 지형을 간조 노출지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오른쪽에 보시면 항상 만조시나 평균 해면 또는 간조시에도 항상 수면 아래에 있는 지형을 수중 지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러한 해양 지형의 종류와 해양 관할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121조 1항, 2항, 3항에서는 각각의 섬과 암석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표를 보시면 먼저 고조 지형물을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고조 지형물이라는 것은 평균 해면시에도 항상 수면 위로 나와 있는 해양 지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고조 지형물 중에 인간의 거주 가능성과 독자적인 경제 활동이 가능한 두 가지 요건을 갖춘 것을 우리가 섬이라고 부르고, 그 섬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2해리 영해와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그리고 대륙붕, 모든 해양 권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고조 지형물 중에 아까 말씀드린 인간의 거주 가능성이나 독자적인 경제 활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섬을 암석이라고 부르고, 이 암석은 12해리 영해만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암석에 해당되면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은 발생시키질 못합니다. 세 번째 해저 지형으로는 간조 노출지가 있습니다. 아까 그림에서 보았듯이 평균 해면시에는 바다 아래에 있지만 간조시에 해면 위로 나와 있는 해저 지형을 간조 노출지라고 부릅니다. 이 간조 노출지는 원칙적으로 자체로는 영해를 가질 수 없지만 간조 노출지가 본토의 12해리 영해 안에 있을 때에는 영해의 기점으로, 기선으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암초가 있습니다. 암초는 원칙적으로는 영해를 발생시킬 수 없지만 간조 노출지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요건 하에 영해 기선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항상 수면 아래에 있는 수중 암초의 경우에는 섬이나 암석에 해당되지 않고 해저 지형에 해당되기 때문에 영해나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앞에 간략하게 설명드린 해양 지형의 유형과 법적 지위를 자세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엔 해양법협약 제121조 1항과 2항은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을 갖는 섬에 대해서 간단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섬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육지 지역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해저와 연결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빙하와 같이 떠 있는 그 해양 지형의 경우에는 섬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섬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육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테라 피르마라고 하는 라틴어 어원처럼 육지 지역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섬으로서의 요건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섬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자연적으로 형성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인위적인 노력을 통해서 만든 인공섬은 영해를 가질 수가 없고 영해 기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나머지 두 가지 요건은 섬이 되기 위해서 바닷물로 둘러싸여 있어야 하고 만조 일대에도 항상 수면 위에 있어야 섬으로서의 요건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섬으로 인정되면 국제법상 어떠한 권한이 부여되는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엔 해양법약 제121조 1항과 2항에 따른 섬으로 인정이 되면 그 섬은 200캐리 배타적 경제수역과 유엔 해양법약 76조에 따라 인정되는 대륙붕에 대한 해양 권한을 창출시키게 됩니다. 또한 섬의 경우 직선기선의 기점으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해안 중에 남해안과 서해안을 보시면 동해안과 다르게 해안선의 굴곡이 심하고 작은 도서들이 흩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안선이 깊게 굴곡이 지거나 잘려 들어간 지역이 있거나 또는 해안을 따라서 아주 가까이 섬이 흩어져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지점, 최외곽 지점 또는 섬을 연결해서 직선기선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설정된 직선기선 내부 수역은 우리나라의 내수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나라의 관할 수역이 확장되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섬은 해양경계 획정 시에 일정한 효과가 부여될 수가 있습니다. 제121조에 규정된 섬과 암석은 해양경계획정에서 육지 영토로서 일정한 가치를 부여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독도와 관련해서 독도가 121조 1항의 섬이냐 암석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 121조 1항의 섬인지 암석인지 여부의 문제와 우리나라가 일본과 해양경계획정을 할 때 독도에 어느 정도의 효과를 부여할 것인가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국이 합의해서 결정할 수가 있고 또는 그 각 사안별로 그 섬의 크기나 규모, 위치 등을 고려해서 섬에 부여되는 효과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암석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유엔 해양법약 제121조 3항은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은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섬이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 지역으로 만조시에도 항상 수면 위로 나와 있는 것을 섬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섬 중에 인간의 거주 가능성과 독자적인 경제활동의 요건을 갖춘 섬의 경우에는 200캐리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갖는 완전한 섬이 되고요. 그렇지 못한 인간의 거주 가능성이나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섬은 암석이라고 해서 12해리 영해만 가질 수가 12해리 영해와 24해리 접속 수역만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유엔 해양법 제121조 3항의 규정은 아주 작은 해양 지형을 이용해서 과도한 해양 관할권을 주장하는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 규정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제121조 3항의 규정 내용 자체가 명확하지 않고 모호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각 국가들의 해석과 실행은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영국은 오른쪽 위의 그림을 보시면 이 해양 지형은 라콜이라고 하는 영국에 있는 그 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영국이 기존에는 이 라콜을 기점으로 200캐리 배타적 어업 수역을 주장하다가 1997년도 유엔 해양법 협약에 가입하면서
락홀에 대한 해양 권한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은 락홀을 기점으로 200캐리 배타적 경제 수역이나 대륙붕은 주장하지 않는 국가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일본은 오른쪽 하단 아래쪽 그림을 보시면 환초로 이루어져 있는 아주 작은 오키노도리시마에 대해서 이 오키노도리시마가 200캐리 배타적 경제 수역과 대륙붕을 가질 수 있는 섬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은 유엔 해양법에 가입한 이후에도 이러한 입장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21조 3항에서 인간의 거주 가능성과 독자적인 경제 활동의 의미가 무엇인지가 국가들을 둘러싸고 다양한 해석과 국가 실행을 낳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국제재판이나 국제재판소의 판결을 통해서 이러한 의미가 명확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016년도에 남중국해 중재재판소가 제121조 제3항에 대한 해석을 최초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 남중국해 중재재판은 필리핀과 중국 간의 남중국해를 둘러싼 해양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유엔 해양법 협약 제15부에 따라서 일방적으로 회부된 중재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시간 관계상 다 설명드릴 수는 없는데 필리핀이 청구했던 청구 취지 중에 중요한 부분이 필리핀과 중국 간의 분쟁의 대상이 된 해양 지형이 제121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 수역과 대륙붕을 갖는 섬인지 아니면 단지 12일의 여객과 24일의 접속 수역만을 갖는 암석인지 아니면 그것도 아닌 간조 노출지인지 여부를 결정해 달라는 청구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남중국해 중재재판소는 121조 3항에 대한 해석론을 상세하게 제시했습니다. 4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해양 지역물의 법적 지위는 인간 거주 가능성이나 독자적인 경제활동 유지 능력을 확대시키려는 의도로 해양 지역물에 가해진 외부적인 추가물이나 변경을 배제하고 자연적인 지위에 근거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둘째, 인간의 거주란 일시적인 것이어서는 안 되며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 지역물의 인구를 구성할 정도가 되어야 하고 안정적으로 인간 공동체가 그 지역물에 정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독자적인 경제활동이란 지역물이 경제적인 가치를 가질 필요는 없지만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과 생계를 위해 거주하고 해양 지역물 위에 자신의 가정을 만들 수 있어야 하고 경제활동이 그 지역물 자체에서 유래해야 한다. 넷째, 인간의 거주 가능성이나 독자적 경제활동 유지 중 어느 하나만 충족하면 그런 해양 지역물은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가질 수 있다. 이것이 남중국해 중재재판소가 제시한 제121조 제3항에 대한 해석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전에는 국제사법재판소에서 121조에 대한 해석을 제시할 수 있는 여러 사건들이 있었는데 국제사법재판소는 이 121조 3항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론을 제시하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로 2016년 남중국해 중재재판에서 그 해양 지역물이 섬으로 인정되기 위한 인간의 거주 가능성과 독자적인 경제활동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와 같이 제시하고 있고 이러한 기준은 120조 3항이 원래 원래 규정하고자 했던 목적인 과도한 해양 관할권 행사를 자제시키기 위한 그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간조 노출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 설명드린 섬과 암석은 항상 해면 위로 나와 있는 그 고조 지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간조 노출지는 썰물일 때는 물로 둘러싸여 물 위에 노출되지만 밀물일 때에는 물에 잠기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 지형을 의미합니다. 다만 간조 노출지가 그 본토나 섬으로부터 영해의 폭을 넘지 않는 거리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그 간조 노출지도 영해 기선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육지 지역이 있고요. 그 육지 지역으로부터
그 CBL이 영해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육지 지역 바로 앞에 보시면 하얀 점선으로 간조 노출지가 표시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이 간조 노출지가 CBL이 영해 내부에 있기 때문에 그 간조 노출지를 기선으로 해서 반원 형태의 영해를 더 설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오른쪽에 있는 두 번째 간조 노출지는 CBL이 영해에 걸쳐 있습니다. 이렇게 간조 노출지 일부라도 CBL이 영해에 걸쳐 있을 때에는 그 간조 노출지를 기점으로 해서 CBL이 영해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오른쪽에 보이는 세 번째, 네 번째 간조 노출지 같은 경우에는 육지의 CBL이 바깥에 있기 때문에 그 간조 노출지로는 영해 기선을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간조 노출지는 그 섬이나 암석과는 달리 자체적인 영해나 해양 권원을 발생시키진 못하지만 육지 영토나 섬의 CBL이 영해 내부에 있을 때에는 영해 기선으로 사용될 수 있는 해양 지형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로 암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암초는 앞에서 설명드린 섬이나 암석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해양 권원을 부여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다만 피지나 여러 환초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의 입장에서는 그 환초나 암초가 완전히 무시되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유엔 해양법 협약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환초에 위치한 섬이나 아니면 환초의 가장자리에 있는 암초를 가진 섬의 경우에는 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기선을 그 연안국이 공인한 해도상에 표시함으로써 그 직선 기선을 설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암초도 일정한 경우에는 그 영해 기선을 설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수중암초입니다. 수중지형, 수중암초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항상 바다 아래에 있는 암초를 의미합니다. 이 암초의 경우에는 항상 물 아래 잠겨 있기 때문에 유엔 해양법 협약상의 섬이나 암석이 될 수가 없고 그저 해저 지형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수중암초는 섬이 아니기 때문에 영해나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는 이어도가 섬이 아니죠. 이어도는 해저 지형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이어도 주변 지역에 설치한 해양과학기지가 이어도 해양과학기지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어도 역시 섬이나 영토가 아니고 우리나라가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는 해역의 일부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국가 실행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유엔 해양법 협약에 가입하기 이전부터 다양한 도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 왔습니다. 1970년대에는 도서를 어업 기지로서 인식하고 수산 거점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행해 왔습니다. 80년대에는 도서를 개발해서 육지와 연육시키는 도서로서 발전시키는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1990년대에 들어서는 도서 주민들의 그 소득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실시해 왔습니다. 또한 2000년대 들어서는 단순히 도서를 어업기지나 주민들의 그 복지 향상을 위한 대상에서 넘어서 도서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유엔 해양법 협약에 가입하고 발효한 이후에 도서의 적극적인 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도서와 관련된 법률로는 1986년도에 제정된 도서개발 촉진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제정된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고, 그리고 그 외에도 특수한 도서를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법률들이 제정되어 왔습니다. 도서 관련 법 제도의 현황과 한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서개발 촉진법은 행정안전부에서 관할하고 있는 법률로서 유인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의 목적은 도서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을 이루기 위한 법률이고요. 다음으로 이 법률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은 도서에 살고 있는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서 도서의
개념이 이것이 유인도인지 무인도인지의 개념이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시기적으로 가장 빨리 채택된 도서개발 촉진법 이후에 제정된 다른 법령과의 저촉 또는 중복적인 규율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무인도서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무인도서법이라고 부르는 법률은 해양수산부가 관할하고 있는 법령이고 대상은 무인도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법률의 목적은 무인도서와 구 주변 해역의 보전과 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무인도서법은 관리 유형별 4가지 무인도서를 구분해서 무인도서가 갖고 있는 가치에 따라서 상세한 규율 내용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분이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좀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무인도서법도 마찬가지로 다른 법령과 복잡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권한 충돌이나 관리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영해기점 도서를 통합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에 따라서 무인도서 중에 영해기점 도서인 무인도서들을 좀 더 적극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독도에 관한 법령 2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도 등 도서지역 생태계 보존에 관한 특별법은 환경부의 소관 법령으로서 독도 등 특정 도서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은 특정 도서의 자연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법은 특별법인 도서생태계법이나 다른 법률과 적용 관계에 있어서 권한 충돌이나 공백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은 해양수산부의 소관 법령으로서 독도를 대상으로 하고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이용과 보전, 관리, 생태계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령입니다. 이 법령도 마찬가지로 독도 이외의 다른 도서에도 지속 가능한 이용 제도가 필요한데 이걸 독도에만 이런 특별법을 두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이나 우려가 마찬가지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기적으로 다양한 법률들을 제정하여서 유인도서와 무인도서, 독도 등 특정 도서를 관리하고 개발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법령들이 유엔 해양법 협약 채택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져서 활발하게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더 읽을 거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들을 자세히 담고 있는 단행본과 논문들인데요. 이석영 교수님이 저술하신 국제법상 도서제도와 독도라는 단행본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한 제가 쓴 남중국해 중재판정과 독도의 법적 지위에 대한 함의라는 논문이 있고, 김현정 교수님이 저술한 유엔 해양법 협약 제121조 제3항 해석에 관한 소고 논문도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마지막으로 박백은 교수님이 저술하신 섬과 암석에 관한 남중국해 중재판정과 한일 간 해양 경계 획정에 대한 함의라는 논문도 이 경계 획정과 관련해서 유엔 해양법 협약 제121조가 갖는 의미와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강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